임차료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 주택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가격이 만약에 빠지고 있다면 이럴 때는 진짜 풀매수 하셔야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풀매수 하셔야 됐던 기간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가 요 기간에 해당이 돼요. 반대로 월세나 임차료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승을 하고 있다면 이때는 반대로 풀 매도를 해야지 돼요. 21년 말부터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좀 비싸게 나와요. 어느 정도 비싸냐면은 10에서 15%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와요. 네. 한은에서 더 이상 금리 상승 인상을 하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장에서 미리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긍정의 기대감을 가격에서 미리 좀 다 땡겨온 것이 아닌가. 여러 곳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지금의 강세장이 조금 단기적인 페이크 강세장, 가짜 강세장 그 형태에 가깝고 추가적인 그런 하향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이라는 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최상욱 센터장을 모셔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얘기하면 무슨 뭐 그 부동산 펀드 얘기도 하고 상가 얘기도 하고 뭐 빌라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진짜 많은 사람의 관심은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네,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60%고 네. 시가총액 80% 차지하니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관련돼서 그 관련돼서 사이 신간도 내시고. 내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 네. 시장에서는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예. 온통 이것만 전망을 하니까 이게 뭐 얼마 전에는 뭐 강남에 있는 특정 아파트의 가격은 일주일마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 요즘에도 예. 결국 올라가냐 내려가냐 계속 예.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친숙하시겠지만 주가는 이익 곱하기 배수잖아요. 네. 아니면 뭐 자기 자본 곱하기 몇 배수 네. 이렇게 예. 주가를 설명하는 간략한 공식이 있는 네. 것처럼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PER 평균 10배 받다가 네. 성장성이 좀 돋보여서 12배 받을 수도 있는데 네. 또 그 성장성이 위축되면 8배 받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또 그러니까 이익이 변해서 주가가 변하기도 하지만 성장성이랑 그 멀티플이 변하면서 네. 주가가 변하기도 하는 것처럼 네. 간략한 밸류에이션 툴이 있는데 네. 부동산에서 특히 아파트는 그런 걸 보통 안 쓰세요. 아. 네. 그러니까는 그냥 올라가냐 내려가냐로만 그렇죠. 시장을 보다 보니까 비싼데 더 비싸게 살 수가 있고요. 네. 막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 살 네. 수가 있고 또 하락하고 있으면 반대로 빠지니까 네. 안 사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락하면 무조건 회피해야 되는 이런 전략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 투자의 기본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부동산에도 PER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렇죠. 아주 네, 정확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PBR이랑 비슷한데 네. 부동산도 결국에는 월세, 그러니까 임차료 곱하기 배수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임차료를 기업으로 치면은 이익이라고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배수는 기업으로 치면은 성장성을 감안한 네.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렇네요. 부분들을 오늘 좀 쭉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네. 사야 할 시점, 팔아야 할 시점 요거부터 좀 정리해 그렇죠. 주세요. 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세로 축에 있는 매매가만을 봤는데 네. 매매가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냥 무조건 사십시오. 이런 매수콜만 나오는 거고요. 네. 매매가가 빠지면은 빠지고 있습니다. 예. 매도콜만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매매가뿐만 아니라 이 주택 가격의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임차료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임차료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기업 이익은 안 오르는데 주가만 막 올라가고 있어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비싸다고 느끼면 매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업 이익은 좋아지고 있는데 가격이 빠지고 있다면 사야 되는 것처럼 네. 사분면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차료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 주택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네. 그런데 가격이 만약에 빠지고 있다면 이럴 때는 진짜 풀매수 하셔야 되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요 풀매수 하셔야 됐던 기간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가 요 기간에 해당이 돼요. 네. 네, 임차료는 좀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못 오르거나 매매가가 하락했던 기간이 요 풀매수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지나고 네.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네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정말 주택 시장에 관심 많고 오래 보셨던 분들 이때
많이 사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임차료가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그 기업도 주가가 안 오르다가 이익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 매매가가 반영돼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사야 되는지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아서 막 무조건 계속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 선을 넘어가면 조금 비싸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상한까지는 살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신규로는 매수하지 않거나 갖고 있다면 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월세나 임차료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면 이때는 반대로 풀 매도를 해야지 돼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21년 말부터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 여튼 요 사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매매가만 보셨다면 지금은 매매가와 임차료를 같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월세라고 했지만 사실은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은 전세에다가 몇 배를 곱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아. 보통 서울은 전세가의 2배, 경기도 뭐 전세가 1.7배 이렇게 간단한데요. 이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십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네.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월세를 그냥 금리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네. 네, 그거를 우리는 그냥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네. 그 금리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전월세 전환율도 낮아지고 네. 그러면은 가령 1,200만 원의 월세 소득이 연세 소득이 네. 나오는 월 100만 원씩 나오는 자산이 있을 때 이게 6%로 나누면은 전세 2억이 되는 거고요. 네. 4%로 나누면은 전세 뭐 3억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가 더 낮아져서 2%로 나누면은 전세 6억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1%로 나누게 되면은 전세 12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이라는 현금으로는 변화 없지만 기준금리 따라서 명목 전세는 얼마든지 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도 당연히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거지만 네. 우리는 월세가 아니고 전세가 더 오랫동안 익숙하니까 예.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대목인 것 같아요. 월세는 이자율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나요? 네. 월세 그 자체는 네. 우리나라 평균 가구는 네. 지금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네. 자기 소득의 20% 이상을 월세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소득은 그러니까 월세는 우리 소득에서 20% 정도의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액을 네. 그걸 쓰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명목 전세 가격이 설령 오르더라도 네. 뭐 3억에서 4억, 5억, 6억 이렇게 네. 오르더라도 네.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네. 되면은 실질 그 임차료 주거비 지출은 늘 동일했어요. 네. 그래서 명목 전세는 이렇게 올랐지만 주거비 지출은 동일했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월세에서 환산됐다는 걸 고려하면은 우리의 실질 부담은 낮았거든요. 그래도 시중 금리가 오르면 월세도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네, 거구나. 네, 네, 네. 그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 소위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금리가 올라가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거는 사실 좀 상당히 장기적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를 소화할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오랜 기간 이어졌을 때 그런 요구 수익률이 나오는 거니까 좀 장기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금리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쳐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전세가가 엄청나게 튀고 22년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이자율에 같습니다. 대해서 월세는 좀 둔감하고 전세는 민감하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전세 네. 엄청 민감하죠. 그거를 20년, 21년, 22년에 저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네. 전세가가 세상 최고로 민감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앞서 보여주신 그 4분면 네. 중에서 지금 네.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현재는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네. 그 순수 월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저희의 순 지출되는 월세는 한 자릿수 성장하고 있는데 네. 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임차료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임차료가 하락하는 구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월세는 올라가지만 환산 전세는 하락하는 구간이고 네. 그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 문제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좀 맞물렸는데 그 상황에서 원래는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일부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임차료가 그러니까 환산 임차료가 빠지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금리 인하를 너무 선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지역에서는 임차료가 빠지면서 매매 가격이 이렇게 하락 조정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한 몇 개 정도 되는 지역은 이 반대로 매매가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비싼 것 같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조차도 기준금리를 영원히 못 올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는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두 군데 그 사이에 있다고 중간쯤 있는 생각하고 겁니까?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런데 제 하나 궁금한 게 저게 네 가지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기업 그냥 이제 일종의 기준선을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방향은 아니고. 네네. 근데 네. 거꾸로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네. 구간은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매매가라는 것이 주가랑 똑같다고 본다면 결국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것처럼 임차료가 장기적으로 받쳐주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순수 월세가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현상이고 그다음에 금리를 환산하면 전세가 나오니까 네. 저희는 근데 반대로 전세를 거의 되게 절대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20년, 23년에 전세가가 굉장히 금리 따라 수용했다는 걸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실제 그 단지의 월세가 얼마인지를 체크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서 네. 월세까지 같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까지 가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는 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월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택의 가격이라는 게 집을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월세든 연세든 전세든 해당 주택에 영원히 거주할 수가 없고 네. 매매만이 영원히 거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주택 가격이라는 거를 시간으로 쪼개면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비용 측정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실제로 입지랑 상품으로 구성된 그 주택을 한 달 사용하는 비용이 월세가 되는 거고 1년 사용하면 그걸 저희가 연세라고 하는 거고 네. 전세는 20년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전세라고 한다면 네. 매매는 영원히 사용하는 게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와 전세의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매매가와 매매와 전세가의 차이. 네. 갭. 좋습니다. 네. 아, 역시 홍선희 아나운서 다 알고 계시군요. 네. GAAP 가격이라 하잖아요. 네, 갭. 근데 그 갭 가격이라는 거는 달리 말씀드리면요. 결국 그러니까 명목 20년 이후에부터의 거주하는 임차료를 현재 가치한 게 갭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는 현재 명목 20년 사는 거고 현금 흐름 할인을 고려하면은 얼추 40년 정도 사는 임차료 현재 가치가 전세 가격이 되는 건데요. 갭 가격은 그걸 넘어가지고 영원히 거주했을 때 엄청난 먼 미래의 그 임차료의 현재 가치가 갭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이 복잡하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왜냐면 연합이 푸맥스 TV 보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모델 정도는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그러면은 부동산 기업 가치 계산할 때도 현금 유입이랑 현금 지출을 계산해서 전체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주택을 우리가 영원히 임차를 한다 했을 때 1기라는 거는 현재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네. 이 2기라는 거는 재건축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 2기는 새 주택이 지어지게 되죠. 이 주택이 멸실되면 또다시 재건축하고 3기 주택이 지어지고 또 재건축하고 4기 주택이 지어지고 쭉 가게 되는 건데 현재 주택을 임차를 놓았을 때 그거를 할인하게 되면 그 금액이 전세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주택들을 임차를 놔서 그걸 할인하면 갭 가격이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시사점 얻을 수 있냐면은 매매 가격이라는 게 전세가 플러스 갭 가격인데 네. 요 2기 건설 비용이 재건축 관련 비용이거나 뭐 용적률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낮다면은 2기 주택으로 쉽게 간다는 거고요. 재건축이 쉽게 된다는 거고 이게 높다면 재건축이 되기가 조금 어렵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택 역시 이런 현금 흐름에 기반해서 주택 가격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지역마다 이 갭 가격이랑 갭 가격 비율이 다른 거를 알고 계십니까? 지역마다 가격이 네, 거꾸로 네, 말하면은 네. 우리가 전세 가격을 매매가로 나눈 걸 우리가 전세가율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럼 전세가율이 낮은 곳과 높은 곳이 있다면 어디가 좀 더 미래가 좋아 보이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갭이 적으면 집값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좁은 거 아닌가요? 아,
예. 그 네, 직관적으로 그러는데 네. 서울의 전세가율이 50% 정도 네. 돼요. 평균적으로. 네. 네. 그러면 객가격도 50%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네요. 예, 경기도는 전세가율이 62% 정도 네. 돼요. 그럼 갭가격이 38% 정도 되는 거죠. 네. 인천이 65% 전세가율이고 갭 35%.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많이 보고 있다. 그게 그래서 네. 지방 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현재 주택 가격에서 현재 전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가면서 네. 전세가율이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세가율이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갭 가격이 줄어드는 거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갭 가격이라는 게 미래 주택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서울이 전세가율이 가장 낮고 갭 가격이 제일 네. 높은 것은 서울이 가장 그 미래라든가 성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갭 가격을 보시면은 전세가율을 보시면 그러면은 소위 요즘에 뭐 지방 소멸이다 뭐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도시랑 그렇지 않은 도시가 어딘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질문해도 됩니까? 네. 전세는 왜 4년으로 보지 않고 20년으로 보나요? 전세라는 그 금액이 네. 우리 그냥 임대차 기준에서 네. 240개월 이상의 임차료를 전세라고 합니다. 네, 네. 호칭 자체를. 네. 그러니까 전세 제도에서 우리는 2+2년밖에 살 수 없지만 네. 전세 그 금액은 명목 20년을 말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월세 100만 원 네. 자산이면은 연에 1,200만 원 우리가 연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2억 4천 보증금일 때부터 전세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러면은 2억 4천 보증금에 그것만 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순전세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요. 2억 4천 보증금에 뭐 30만 원 이러면 우리가 준전세라는 말을 쓰고 네. 그리고 뭐 2억 보증금에 한 40만 원 이렇게 내고 있으면은 준월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라는 거는 네, 20년치 임차료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주식의 PER처럼 우리도 주택도 아파트도 PER을 좀 봐야 된다. 이게 지금 네네. 현재 가격이 비싼 건지 네네. 비싸게 우리가 주고 사는 건지 사야 예. 할 시점인지 이런 걸 좀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네. 뭐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네. 뭐 제가 이번에 책 내면서 하실 수 있게 했지만 하시는 게 쉬우면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해보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작년 12월 정도 됐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소위 낙폭이 막 30% 넘어가는 주택들은 싸다고 나오더라고요. 싸다고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부터 기준금리 변화라든가 이런 걸 쭉 이제 거시지표 변하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는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좀 비싸게 나와요. 어느 정도 비싸냐면은 약 한 10에서 15%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와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연초부터 조금 달라진 거가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뭐가 달라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실제 월세 지출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금리 부분에서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게 한은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장에서 미리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긍정의 기대감을 가격에서 미리 좀 다 땡겨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곳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네. 때 나는 지금의 강세장이 조금 단기적인 페이크 강세장, 가짜 강세장의 그 형태에 가깝고, 그리고 추가적인 그런 하향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가격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이라는 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사라라는 쓰신 책 통해서도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주택을 살 때 가격에 대해서 네. 비싼지 싼지 현재 흐름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부심의 최상욱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